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 못하신 줄 알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소위 그 중공폐렴, 이게 이 정말 괴질입니다. 이 병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날이 갈수록 전문가들이 이 아주 무서운 그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폐렴이 아니고 정말 어떤 질병으로 이게 진화할지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보건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간곡한 호소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옥중서신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바로 이틀 후에 3월 6일 날 김무성 의원 등 미통당 의원 23명을 포함한 정확하게 과반수 148명의 국회의원이 국민개헌 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 박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한다 라고 말로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 무방비 상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 자유공화연구원의 조동근 원장님 모시고 소위 원포인트 개헌안이 왜 위험한지, 또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김무성 의원이 왜 이런 정말 만고의 역적이 될 이런 짓을 했을까요? 좀 불행의 씨앗을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좀 전에 그 리딩 하시면서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표현 쓰셨는데 맞아요. 3월 4일 날 이제 모든 태극기 세력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달라,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게 이미 옥중서신이 나왔을 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그 개인의 어떤 이제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방비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 등,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등에 칼을 꽂은 그런 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조금 좁히면은 애국, 그 다음에 우파 세력에게는 진짜 배신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왜 그랬을까?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치기도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Y를 물어보는 거니까, 좀 옥중서신에 대해서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옥중서신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뭉치자.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이제 뭔가 좀 족쇄를 끌어낸 거죠. 자기를 이제 밟고 가도 된다. 네. 자기한테 이제 상처를 주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끌어안겠다. 그 대신 같이 묻혀서 가자, 그런 건데, 이 옥중서신을 자기네들한테 면죄부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자기네들한테 신임장을 준 거를 이렇게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해석이 안 돼요,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경이로울 정도로 좀 사실 나쁜 의미의 팀플레이를 한 건데, 예. 어떻게 보면은 개헌안 이거 뭐 발의는 대단한 이슈가 되는데, 예.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함구를 했다고요. 예. 이거는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예. 불가능한 건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일종의 뭐랄까, 이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큰 어떤 플랜을 놓고 일종의 좀 암묵적인 담합을 언론하고 정치권이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개헌안 발의,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냥 쉬쉬하다가 그냥 이렇게 터뜨립니까? 조짐이 있을 때 벌써 이슈가 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예. 이런 걸 다 건너뛰었다고요. 거의 기습.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포장을 쫙 열어가지고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국민한테 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질문에 답하면은 옥중서신을 이거를 왜곡을 하고 이걸 배신했다. 예. 절대로 신임정도 아니고, 그다음 이걸 갖다가
어떤 면에서 면접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건데 또 그렇게 좀 됐습니다. 네, 예. 네, 네. 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더 이게 소름이 돋는데 네,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소위 거대 야당이 싸우는 척하면서 네, 네, 네. 실제로는 밀실에서 야합을 네, 했고 네. 더군다나 그 야합에 끼어든 주체가 대한민국의 이제 거대 언론이다. 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시기로 하고 그 대통령님 메시지를 발표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비례 전문 네, 네. 미래 한국당에 이제 네.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네, 네. 만장일치로 탈락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뭐 우파 태극기 세력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 만약에 이용화 그 대변인, 뭐 대변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인데 글쎄 비례를 받았으면 아마 뭐 굉장히 우리나라 또 이게 말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예. 우선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거래를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용화를 갖다가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이제 트릭을 쓴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맞바꿨다. 예. 그래갖고 결국 뭐 이용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어떤 뭐 사실은 이제 위신이랄까 이미지가 많이 이제 추락하는데 그거 관계 없었는데 사실 이제 이용화를 갖다 이렇게 리젝트를 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오해를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그 태극기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한테는 아주 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낭보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좀 질문에 답하면서 좀 부진한 걸 하나 좀 메꿔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아까 그 야합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148명이 이제 예. 발안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23명이 이쪽입니까?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폭정이죠, 폭정. 예. 폭정과 실정이에요. 뭐 근데 실정은 뭐 선의의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실정이 될 수 있는데 폭정에 따른 실정이라고요. 예. 따라서 이중적인 죄를 진 거죠. 폭정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 실정도 잘못된 건데 예. 이거를 가리는데 일조가 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아주 패러디 소재가 되고도 뭐 남을 정도인데 이제 이미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쪽으로 대한민국 끌고 가는데 비단길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왜 도대체 견제라고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그런 세력과 어떻게 보면 뇌화부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과장은 아니죠. 그래서 예. 이거는 참 진짜 아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가는 길에 비단을 깔아준 격이 됐습니다. 예. 아, 이거 아주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예. 네네. 네. 이 김무성 의원이 이 탄핵 주동자인데 네네. 그 일당이 이제 사실은 이 개헌을 통해서 네. 제2의 탄핵을 준비 중이다 이런 평가도 할 수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탈락한 거는 대통령님의 이 통합하라라고 하는 간절한 그 호소를 저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걷어찼다. 그렇죠. 라고 해석을 하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하라. 태극기 세력이 뭐 역사 앞에서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달라 하면 이제 구두선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징검다리라도 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기를 이제 보필을 해온, 그다음에 이제 대변해온 이용화 변호사들로 가서 네가 한번 가서 좀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이제 상징적인 그렇죠. 예. 태극기 세력의 모두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참 예. 답답한 게 뭐 조금 대통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뭐 자기 그 대변인을 국회의원시키는 게 이렇게 목적함수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메시지를 좀 이게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를 그거를 만장일치로 그걸 부결을 시켰다. 그거는 진짜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면요. 예의가. 그래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 예. 예, 들어갔으면 뭐 얼마나 또 그거 뭐 쓸데없이 말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잘 됐다고 말씀하신 건 저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저 소위 이제 거대 야당의 정책 네, 쟤네들이
실제 야당이 아니고 네. 문재인 독재 정권의 이중대다. 그렇게 됐죠. 라는 거를 네네. 스스로 이렇게 네네. 홍보한 그렇죠. 네. 얘기라고 저는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고 원포인트 개헌안의 이 내용 또 그 네. 의도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 개헌 요거를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제 억측을 좀 우리가 좀 자제하고 확실하게 이제 짐작되는 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원포인트는 말 그대로 개헌을 위한 겁니다. 개헌. 그래서 이제 개헌 하나를 위한 그죠? 의제죠. 그래갖고 원포인트 개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은 뭐 개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건을 갖다가 이제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이제 발의 5와 또 하죠. 또는 대통령이 이제 제안하는 건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뭐 맞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라고 뭐 국민의 대표가 과반수가 뭐 동의하면은 그걸 왜 발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하나 뭐를 끼워 넣는 건데 무죄 독소 조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어떤 청원, 그죠? 국민의 어떤 발안 이게 있으면은 글쎄 그게 약간 100만이라고 이제 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 좀 높인 것 같지만은 그게 큰 숫자는 아닌데 국민이 원하면은 개헌을 해주겠답니다. 보면 그게 결국 청원제도 우리가 뭐 매번 뭐 70만, 80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100만만 이제 청원하면은 국민 발안제도 이거를 갖다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또 다른 통로로 쓰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아마 1년 내내 아마 100만을 모으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100만, 저기도 100만, 그러면은 국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 에너지화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1년 내내 개헌을 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뭐 이익단체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갖고 예컨대입니다. 아직은 이제 예컨대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야 되니까. 뭐 민노총하고 전교조가 뭐 해서 100만을 채웠다. 그럼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광장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는 굉장히 그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촛불 세력 아니죠, 사실요. 촛불 세력보다도 촛불 사실 좀 더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촛불 난동이야, 난동.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도대체. 그렇지 않으면 평화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 보세요.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뭐, 단두대가 들어오질 않았나,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형성해서, 발로 걷어차고 말이죠. 뭐, 이런 그 촛불 난동이지, 이게 혁명입니까? 그러면은 이 광장 민주주의, 이거를 갖다 뭐죠? 대의민주주의로 옷을 갖다 입히는 거죠. 위장복을 갖다 입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에다가 대의민주주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거를 합법화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주의는 무죄 후퇴가 될 겁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자체는요, 다수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 하는 다수결주의를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민도라든지 국민의 어떤 성숙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고양시킬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동원을 해서 이걸 힘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헌법을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좀 좁히면은 의도하는 게 뭐냐? 결국 광장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를 이걸 대의민주주의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위장복을 입히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100만 명은 사실은 그 민노총 그 조직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죠. 거기다 또 가족. 뭐 전교조, 그다음에 저쪽 좌파 시민단체 하면은 뭐 100만 명은 얘들이 금방 모을 텐데. 말 그대로 1년 내내 나라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을 것 같다는 얘기. 그래서 1년 내내 그러니까 뭐 생업도 없고 모든 게 다 10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함몰되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합니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이 탄핵이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이었다라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불법이었고 실체적으로도 이제 이 대통령님의 그 혐의가 입증이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전부 다 그야말로 거짓 선동, 날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님이 이제 탄핵이 되신 거고 또 하나는 그 몇 년 전에 그 광우병 사태 때 온 국민이 속아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메웠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 광장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이 거짓말, 선동, 조작에 이렇게 휩쓸리기 쉬운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도에 개헌을 한번 시도한 게 있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상대편의 행태를 그거를 한번 짚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발안 제도가 이제 실제로 국회를 이제 통과는 안 했지만은 통과되면은 뭐 할 거다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과거 한 행태를 보면은 짐작이 되는 건데 이들은 2018년 3월에 개헌 시도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2018년 3월이면은 그 당시에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 3개월을 앞두고 그때 이제 지방 분권을 아주 강화해서 지방 정부가 아니고 분권형 해갖고 이제 지방 자치를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개헌을 갖다가 지방 선거를 위한 어떤 정략적 수단이 아닌가라고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 되겠는데 이렇습니다. 보면요. 개헌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을 수리할 수 있지만은 집에 기둥을 갖다 드러내거나 뭐 천정을 갖다 철거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격은 그대로 두면서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의 어떤 경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헌법도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뭐 개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2018년 그 3월은 뭐냐면 재헌 정신을 부정을 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선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건국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를 착각하냐면은 선거 이겼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잡은 거하고 이걸 갖다 건국하는 거하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그때 영민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좀 복귀해 보시면은 그 공화당에서 이제 3번, 그러니까 레이건이 2번, 그 다음에 이제 부시가 한 번 해서 12년 동안 이제 공화당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클린턴이 이제 받아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제 12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런데 첫 일생 뭐냐면 자기는 그냥 뭐 유권자가 자기 밀어줘서 백악관에 4년간 임차인이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정신을 잘 살리고 미국의 어떤 전통 이런 것도 좀 잘 보듬으면서 뭐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바꿔 말하면 어떤 과거의 트레디션 이걸 그대로 받을 거는 보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거를 무슨 뭐 선거에서 이긴 건 사실이지만 정권의 어떤 그거는 뭐 대리인인데 이거를 재헌 정신을 갖다 없애려고 그런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거죠. 보면 그거는 시도를 했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엄청난 거죠. 보면 그거는 뭐 발칙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을 좀 짚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경제 조항에서 말이죠. 좀 약간 좀 모골이 송연한 게 뭐냐면은 파업권 우리가 이제 파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3권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뭐 단결하고 그다음에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뭐 파업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냐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그 헌법에 시안이 나온 게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정리해고를 갖다 못한다? 그럼 뭐 협의를 해서 되는 그게 아니고 정리해고를 막는 단체 행동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고 사실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다 합니다. 거기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하지만 정리해고를 막는 그런 단체 행동권을 갖다 이걸 인정한다면은
또 다른 뭐 엄청난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기업이 뭡니까? 이게 생물이거든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필요하면 사람 볼 수 있고, 또 필요 없으면 뭐죠? 조금 임시라도 사람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 조정 자체를 전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민노총에다가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네. 생각을 간단하게 네, 네.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네네. 우리 내국인이 세운 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게 기업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못하죠. 그러면 못하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저임금에 정말 근로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게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짓도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이 좋은 조건을 제공한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굳이 기업 활동을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민노총을 비롯한 이 좌파들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건데. 그렇죠. 그걸 저는 이게 네. 애들이 네. 욕심은 많고 네, 머리는 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뭐 정확한 뭐 촌철살인이에요. 이제 뭐 보면은 선하거나 똑똑하거나 뭐 악질이라도 양심이 있거나 되는데 선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머리 나쁘고 네. 거기에 또 악질적인 게 있어가지고 단견이니.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자 편을 들어주면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는 뭐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배가 가라앉으면은요. 배가 가라앉으면 아무리 위로 올라가더라도 돛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결국 가라앉는 거야 보면은. 북한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뭔가 나침반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갖다 없애고 그냥 뒤집어진 운동자. 그러니까 노 쪽으로 뒤집어진 운동자를 만들지 못해서 안다를 네. 그것이 과거 2018년 3월에 그 이제 개헌한 한 내용이었다. 또 하나 네. 우리가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동일임금, 그다음에 이제 동일가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네. 이건 현재 보면 남녀 고용 평등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걸 갖다 이거를 헌법 정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동일 노동,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동일 가치, 그다음에 동일 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시장이 아니면은 동일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8시간 일한다고 그것이 다 동일합니까? 이게 좋은 예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창 가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뭐 조용필이 있는데 주용필이 있고 뭐 나훈아가 있는데 너훈아가 있고 그래. 예. 그러면은 뭐 30분 스테이지를 섰어. 그러면 동일 노동 그렇다면은 예. 그 출연료도 같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 보면. 아주 명쾌한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우리가 조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좀 너무 어떤 이제 차별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시정할 필요는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기준도 정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판단해야 될 거를 그걸 법이 개입해서 나훈아와 너훈아는 같은 출연료를 받아라. 주용필과 조용필은 같다. 뭐가 다르냐?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 노력을 해요? 그냥 카피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누가 하면 따라가면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것뿐만 아니라 천박한 얘기예요. 천박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자본 중심이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 자본주의인데 그러면 누구도 뭐 노력을 안 하겠죠. 따라만 가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추미애 그 장관 사실 입에 올리기도 좀 싫은데 맨날 무슨 뭐 토지 공개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혁명적인 이제 조치를 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 경제는 딱 두 가지 기둥이에요. 두 가지 기둥. 하나는 뭐냐면 사유재산이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이거는 이제 천연 어떤 다시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그런 이제 신으로부터 이제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기본권을 인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계약의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거죠. 토지 공개념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려고 그랬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월등히 조심해야 되는데 말은 맨날 뻔해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공공성도 오용되면 한없습니다. 근데 합리적 사용도 이것도 두루뭉술한 거죠 보면. 그러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다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가한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공공성은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사용도, 이건 우리가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토지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과 그리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직은 뭐 우리가 이제 억측밖에 못하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짐작이 되냐면은, 그야말로 중국식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좀 착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내려준 건데 왜 개인이 이민의 구획을 갖다 정해서 네가 치부하느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뭐 그것이 뭐 명분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시로, 임시 좀 길죠. 90년 동안, 99년 동안 이제 사용하게끔 허용을 했지만은 소유는 국가죠, 보면요. 그런 데서도 엄청나게 부동산이 지금 뛰잖아요. 그거 보면은 부동산이 뛰고 가라앉는 거는 그거는 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특정적에 몰려 살면은 그럼 그쪽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혈당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동산 과열되면은 뭐 진정시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 원천적으로 그러다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한 제한과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것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엄청난 거고. 또 하나 경제 민주화. 이게 바로 이제 계약의 자유를 이제 부정하는 건데 제발 우리가 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보면 섞어 쓰지 말아야 돼 보면요. 그러니까 경제의 민주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효율화가 맞는 거고 경제는 자유화 그 다음에 정치는 민주화가 맞는 거죠. 이거를 크로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혼돈이 되는 게 그야말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형용모순 그러니까 둥근 네모를 찾는 거예요. 둥근 네모를. 둥근 네모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보면.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뭐냐면은 경제 규제 필요하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데 경제 민주화는 이걸 포괄적으로 옷을 입히면은 뭐든지 뭐예요 이거를 정치 권력이 경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민주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경제 효율이 좀 저상됐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경제 민주화 그러면은 이게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인 씨 얘기대로 하면은 이제 경제는 괴물이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이런 것들 제어하지 않으면은 경제는 죽는다. 경제는 생각보다 약해요, 사실요. 무슨 괴물입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힘들죠. 그 뭐 그 괴질, 그렇죠. 우한 폐렴 때문에 이렇게 뭐 나가 떨어진 경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울타리를 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그 의무인데 이걸 경제 민주화라고 그래서 올가미를 씌우고 그렇죠. 그러면은 되겠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김무성을 비롯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하려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겠다. 그렇게 짐작이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그 전체주의적인 그 사고를 하는 애들이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뭐 지금도 보면은 뭐 그 좀 막스 레닌 이걸 갖다 뭐 표현화시키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젖어 있잖아요 지금. 그 이건 뭐냐면은 전체주의는 개인을 이제 말살하는 거고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수가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각자 어떤 이제 룰 하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다 보면 경제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질서 잡히면서 정권도 바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국가 권력이 다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미 이 정권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은 예컨대 보면은 회사가 내 삶을 왜 책임지죠? 내가 일을 하니까. 그러고 기업은 뭐죠? 물적인 토대가 있잖아요. 보면요. 공장이 있고
그죠? 뭐 자산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일을 한 대신 당연히 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보면 모든 생산 자원은 다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무산 국가예요. 단 뭐냐면 무산 국가이기 때문에 뭘 인정하는 거죠? 징세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징세할 수 있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가 됩니까? 그 자체가 전체주의 사고가 젖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연장해서 보면은 국가가 고용주가 되겠다.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을 갖다 지금 뭐 필요하면 공무원 뽑아서 공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국가가 어떻게 고용주가 됩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경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이 옛날에 공기업이었잖아요. 다시 옛날에 이제 사실은 뭐 그 공기업 이전에는 이제 국가 한 기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공기업을 해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하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다 부딪히는 거죠. 민간도 할 수 있고 정부도 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민간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좋으면 정부가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갖다가 만약에 경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요? 옛날엔 전매청 해가지고 국가만 담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사가 되니까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민간 기업으로. 그래야 되는데 뭐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다음에 국가 고용주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주의 우리가 전체주의 너무 얘기를 갖다 세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사를 붙이면은 유사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거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죠. 분명히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다 걸어야 아무데나. 북한도 보면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렇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자유라는 어떤 수식어 내지 또는 민주주의를 자유로 규율하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엄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그냥 허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엘리트들이 뭐죠?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일당 독재가 돼갖고 장기 어떤 뭐 영구 집권의 음모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조금 이제 하나 팁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사실 우리 민주주의 이거는 굉장히 피를 흘려서 우리가 뭐 싸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정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비밀 이제 선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여자가 어떻게 참정권에 다시 참정권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보편적으로 참정권을 인정하는 이제 보통 뭐 비밀 선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참정권이 확대되는 민주주의 그 안에 컨텐츠는 뭐냐면 입헌자유주의예요. 입헌자유주의.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 명예혁명이라든지 불란스 혁명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제 입헌 자유주의가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 국민의 대표 없이 세금 매기지 못하는 거고 권리 장전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의 어떤 정치의 어떤 의사가 존중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또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기본권이 이제 인정이 되고 이런 어떤 그 수많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입헌 자유주의가 싹트고 이것이 배양된 거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참정권을 넓힌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이 넓어진 것만 갖고 하면은 마두라나 차베스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불란서 뭐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겠네요. 남미니까. 그러면은 거기도 마두라나 차베스도 국민들이 다 보통 선거해요. 비밀 선거하고. 그렇죠. 그럼 거기도 민주주의가 성숙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거기는 입헌 민주주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좀 이렇게 내비를 두면은 분명히 전체주의, 조금 우리가 완화해서 표현하면은 유사 전체주의로 갈 것이 읽힌다 그런 얘기예요. 읽힌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이 경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라고 이게 접근을 하면은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가 불가피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독재는 이제 반드시 비효율을 낳고
또 독재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겠다고 이게 덤벼드는 거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주의 독재로 가겠다는 얘기고, 또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각종 게이트 스캔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청주 게이트랄지 뭐 우리들 병원 사건이랄지 지금 요새 또 뭐 라임인지 뭔지 사태도 터졌고,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 독재, 부패, 경제에 대한 통제, 말로는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얘네들이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 우리가 정체를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를 뒤엎으려는 이런 개헌 시도가 18년에는 시도했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소위 원포인트 개헌의 개헌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들이 그 시도를 2018년에 했던 시도를 다시 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황교안 저쪽 그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 금년 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개헌을 추진하겠다. 누가 물어봐서 그럼 내각제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소위 그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변형된 내각제에 불과합니다. 사실 내각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 일당, 또 저는 뭐 황교안 대표도 그 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집요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좀 의심이 되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원포인트 개헌안에 이제 국민 발안 통해서 개헌이 물꼬를 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물꼬를 텄는데 그 안에 개헌 내용이 이제 하나는 이제 유사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원 집정부제 5와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각제로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그 플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내각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내각제가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해서 뭔가 부패한 권력을 갖다 이거를 뭔가 가리고, 그리고 뭔가 권력을 분점을 통해서 적과 악원이 동거하는 체제로 가는 의미에서 내각점,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이거는 좌파들과 동거하겠다. 그러니까 좌파들과 동거하겠다. 그리고 좌파들도 자기네들이 혼자 이끌어가기에는 좀 힘이 겹고 조금 좀 낯뜨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띄워주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데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플랜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어떤 멘탈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 멘탈을.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2017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2년 이제 반을 더하면 그게 이제 2000 얼마입니까? 이제 2019년 이제 그 11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되는 2년 반 더하면.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서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전 사회 영역에 확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보면.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고 읽어드리고 다시 말로 한번 할까요? 우리 좀 들으셔야 돼 보면요. 그러니까 반환점은 동거예요. 2019년도 11월. 그러니까 2017년 5월 더하기 이제 다시 이제 6개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환점 돌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무슨 무너뜨렸지. 무슨 무너진 나라야. 무너뜨렸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무슨 정상화야 지금. 나라를 갖다 무너뜨려서 비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철면피도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갖다가 전 영역에 확산시켰다. 한번 보세요. 무너진 나라를 갖다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켰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전 사회에 확산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반환점을 돈 날. 이거 이 양반이고 환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즘 뭐냐, 그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날, 바로 그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정경심을 갖다가 이거를 넘겼어요.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참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그죠? 아낀 거 맞죠? 조국에 그래 가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 무슨 입으로만 뭐 정의고 입으로만 공정이고 뒤로 다 호박씨를 까고 뭔가 좀 다른 행태를 보였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내로 남부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집어갖고 이걸 갖다 뭐예요? 정시를 기소한 날 그날 뭡니까? 지금 말한 대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정상화시켰다. 네.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전 사회에 확산되도록 했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멘탈이 보면은 네모를 세모라 부르고 동그라미를 갖다 무슨 뭐 X라고 부르고 이게 지금 흰 거를 검은 거라 부르고 그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멘탈을 가진 쪽하고 야합을 해서 권력을 분점하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 지은 어떤 죄나 실체를 갖다 부분적으로 이걸 커버해 주는데 크게 같이 한쪽으로 뭐 쏠려서 가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멘탈을 좀 읽어야 돼요. 정홍원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총리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누구도 보면 그분에 대해서는 뭐 참 점잖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A4 12장짜리를 갖고 와서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도대체 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A4 12장을 갖고 와서 공개 질의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나름의 어떤 뭐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명 인간 취급을 해. 아주 보지도 않은 것처럼, 듣지도 않은 것처럼.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양식이 있다면은 정치인이 뭐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우국충종을 좀 높이 사고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죄송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빈말이라도 해야 돼. 빈말이라도. 그죠? 우국충종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갖다 무슨 뭐 보필하고 좀 받들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멘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독재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뭔가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인간미를 떠나서 인간은 도리를 버린 거예요. 네, 잔인한 놈들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냥 뭐 질문에 답하지를 않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내 천장 보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실 초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의 초대 그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잖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쯤 되면은 좀 경청을 하고 예. 잘 알았다라는 정도의 멘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거조차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정경심이 기소되는 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외웠어 제가.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워서 정상화시켰고 그게 아니죠. 나라를 무너뜨려서 비정상으로 만들었고요. 그죠? 교정해드리면. 그다음에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전 사회로 확산시켰다? 아니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갖다가 그걸 뭐 껍데기만 갖고 오고 그걸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권을 추구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조국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예. 그다음에 끔찍한 게 뭐냐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그렇죠? 이득을 취하려 한 기소장이니까 이득을 취하려 한 정경심을 고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석고대죄를 하고 정상이라면은 아니면 최소한도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에 들어오면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때서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을 보면은요 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수 인정을 하는 게 없어. 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우한 폐렴 맞죠? 그걸 갖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갖고 잘못되면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진원지 중에 하나인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한 폐렴을 부른 게 뭐냐면 중국을 깔봐서가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관행이죠. 네, 관행이죠. 그 다음에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붙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삼는 건데, 네.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맞는 건데, 그걸 갖다 무슨 코로나 해갖고 말이지.
괜히 그 좀 발음도 이상해. 코리아, 코로나 이렇게 네, 된단 말이야. 네. 모르는 사람은 코리아, 코로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등등을 볼 때 보면은 진짜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좀 아울러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3월 4일 날 진짜 우국충정이죠.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좀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다 접는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시민들이 뭉쳐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뭉쳐서 거대 야당 중심 뭉쳐가지고 선거 혁명을 이뤄라. 이런 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 이게 신임증 아니야 나한테? 이거 뭐 면죄부 준 거 아니야? 그래갖고 무슨 기고만장하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도대체 위험한 짓을 합니까? 그건 불장난이죠. 예. 22명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릴까요? 22명 제가 명단도 갖고 왔는데 예. 어떻게 도대체 원포인트 개헌 안에 우리 22명이나 들어가서 거기에 서명을 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이제 4월 15일 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막냐? 그러니까 22명에 대해서 한번 이걸 좀 유념을 하셔야 돼 보면요. 유념을. 낙선. 네, 낙선운동 뭐 괜히 또 이거 뭐 선거법 이렇게 시비를 거실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22명의 그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시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단 자체를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김무성 외, 그렇죠? 김무성 외. 자기가 대표 발의하는데 들어갔으니까 22명은 그야말로 적을 이롭게 한 거죠. 적을 이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적과 악우는 구별하지 못하고.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살벌한 음모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발의 과정이 밀실에서 탄핵 주동자들이 저쪽에 민주당 사람들이랑 같이 몰래 정말 남몰래 준비해가지고 민의 수렴 절차는 물론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안 하고 아시아경제라는 언론은 한 군데서만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한 빼름 때문에 이게 신음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 얘들은 이 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포인트 개헌이 100만 명 이상이면 이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푹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개헌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또 미군 철수시키기 위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 온갖 정말 요설들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라앉아요. 세 번째는 얘네들의 이 원포인트 개헌의 실제 의도는 내각제 개헌 플러스 사회주의 개헌을 주고받자는 거예요. 김무성을 비롯한 이 사기 탄핵 주동자들과 저쪽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거를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이 글로 가는 사회주의 개헌, 내각제 개헌으로 하는 디딤돌이죠. 그렇죠. 교환하는 거죠. 예. 이거를 주고 저걸 받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원포인트 개헌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정말 이거 우리 온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 원포인트 개헌 이 발의 사태를 통해서 이게 긍정적인 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네들이 보수다라고 자처하는 소위 거대 야당이 어떤 자들인가? 얘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다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며칠 전부터 이 음모가 드러나자마자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첫째는 이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과 애국 시민단체가 총궐기해서 연대 투쟁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곧 그 제안에 따른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곧 공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회주의 개헌안,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이 디딤돌을 만들어낸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황교안 대표가 제명해라 즉시 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유공화당. 세 번째로는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해라. 그래야 당신들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다.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 많은 이런 제안을 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회계 그리고 이
회계 이후 이제 이 통합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오늘은 뭐 저는 이걸로 마치고 뭐 제가 한 예. 30초 정도만 예. 한번 가정법. 만약에 자유공화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죠? 공산화됐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는 벤처 어떤 이제 이념가치,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가 없었으면 이런 것도 제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 가는 미래통합. 더불어 통합당. 아, 그거 보면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유공화당을, 왜 여러분이 우리를 미셔야 되고, 우리를 후원하셔야 되고, 우리를 왜 응원하셔야 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만약에 if 자유공화당이 없었으면 누가 이런 이의제기를 합니까?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같이 가는 미래통합이라는, 사실 그것도 정체가 좀 불명한, 미래통합은 어떻게, 미래를 통합할 수 있어요? 현재도 좀 통합의 대상인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를 든 그런 이제 지성인들, 그죠? 지성인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좀 대화를 나눴는데 네. 유익했습니다. 네. 뭐 시간도 적절한 것 같고요. 예.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공화당 라이브 오늘 오전에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바로 또 일정이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들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방송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이리 왔어요. 택시 타고. 아니 오후로 연결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앞 자유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후 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는 애국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